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위트레우트 vs 트벤테. 이 경기는 단순히 순위 싸움이나 이름값이 아니라 전방 압박 이후 리커버리 속도와 라인 간 간격 관리에서 누가 더 완성도 높은 축구를 보여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무대에 가깝다. 홈팀 위트레우트는 옌센이 후방 빌드업의 허리 역할을 맡고 미겔 로드리게스와 블레이크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공략하면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후방에서 옌센을 거쳐 블레이크에게 공이 들어가는 순간 트벤테의 1선과 2선 사이에 생긴 간격을 정면으로 찔러 들어가는 전진 패스와 드리블이 한 번에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다. 트벤테가 전방 압박 후에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 터지는 장면을 자주 보여왔기 때문에 이 간격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경기가 계속된다면 위트레우트의 에이스 블레이크가 그 틈을 빠르게 점령하는 그림이 충분히 예상된다. 블레이크가 이 공간을 선점해 공을 받게 되면 주변에서 세컨드볼 상황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위트레우트가 상대 문전 앞에서 여러 차례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가져갈 수 있다. 미겔 로드리게스의 측면 돌파와 컷백, 그리고 옌센의 전진 패스 선택이 잘 맞물리면 트벤테의 포백은 라인 정리를 유지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수비를 강요당할 여지도 크다. 반면에 트벤테도 로치와 볼프스빈켈, 제루키를 축으로 한 공격 루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면 위트레우트의 포백 뒷공간을 노리는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트벤테의 구조적인 문제는 전방에서 압박을 시도한 뒤 공을 따내지 못했을 때 이선 미드필더들이 너무 늦게 복귀하며 블록을 재형성한다는 점이고, 이 때문에 경기 내내 라인 간 간격이 들쭉날쭉해지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위트레트는 이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어야 하는 경기이며 블레이크를 중심으로 한 하프 스페이스 점령과 세컨드 찬스 마무리를 통해 트벤테의 수비를 계속해서 흔들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한 홈팀 위트레트 입장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라인을 어느 정도 올려놓고 트벤테가 압박을 시도한 뒤 공간이 비는 타이밍을 노려역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패턴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트벤테가 압박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중간 템포가 죽는 구간이 길어질수록 위트레우트의 중원과 이선은 점점 더 자신있게 전진하며 박스 근처에서의 점유 시간을 늘려갈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위트레우트가 중원에서 공을 오래 소유하며 경기를 컨트롤하고 트벤테는 점점 더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면서 역습 한두 방에 의존하는 그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흐름 속에서는 세컨드볼 경쟁에서도 위트레우트가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파도 공격이 이어지면서 골문 앞 혼전 상황에서 득점이 나올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이 경기는 트벤테의 전방 압박이 아니라 그 이후 리커버리 속도의 한계와 라인 간 균열이 얼마나 자주 노출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고, 그 틈을 블레이크가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느냐에 따라 승부가 기울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최근 흐름을 종합해보면 하프 스페이스를 더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쪽은 위트레우트이며, 홈 이점까지 고려하면 위트레우터 승리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는 편이 타당해 보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위트레우트 승주력. 언더오버 오버 추천. 크레모네세 vs US 레체. 이 경기는 크레모네세의 매끄러운 역습 구조와 레체 포백의 간격 관리 문제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크레모네세는 미드필더 라인을 두텁게 세운 3호, 이를 바탕으로 라인 아래에서 공을 탈취한 뒤 곧바로 전방을 향해 패스를 쏘아 올리는 전환 속도가 강점이다. 오케레케가 중원 또는 이선에서 인터셉트를 성공시키는 순간 크레모네세의 공격 시나리오는 즉시 가속이 붙는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제르빈이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들며 수비 뒷공간을 바라보고 전방을 향한 직선적인 킬패스로 레체의 포백을 한 번에 찢어버리려 한다. 이렇게 오케레케의 인터셉트와 제르빈의 킬패스가 맞물리면 레체 수비는 라인 컨트롤을 시도할 여유도 없이 골키퍼와 1대1에 가까운 장면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레체는 카마르다와 테테 모렌테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라인을 끌어올리지만 공을 잃는 순간 라마단이 앞 공간과 풀백 뒤 통로가 동시에 비는 패턴을 자주 노출한다. 그래서 레체가 주도권을 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크레모네스의 역습 각도는 더 날카로워지고 포백 수비는 계속해서 균형을 잃은 상태로 돌아서는 부담을 안게 된다. 그리고 크레모네스는 역습 상황에서 보나촐리가 마무리 타이밍을 잘 가져가는 타입이라 한 번만 각이 열려도 골키퍼와 맞서는 찬스를 살려낼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또한 크레모네스의 미드필더들은 단순히 수비에만 매달리지 않고 역습 시 세컨드 라인까지 동시 합류해 박스 근처에서 두 번째 슈팅 찬스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자주 보여준다. 반면에 레체는 압박 에너지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포백 간격이 더 쉽게 벌어지고 수비수들이 개인 대인 방어에 쫓기다 보니 라인 전체가 뒤로 물러나는 장면이 늘어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레체의 포백은 라인을 올리고 싶어도 몸이 따라가지 못하고 그 틈을 크레모네스의 역습과 박스 침투가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체가 한두 차례는 카마르다와 측면 조합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찬스의 질과 양에서 균형을 맞추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더 빠르게 탈압박 이후 전환을 성공시키느냐, 그리고 역습 상황에서 누가 더 침착하게 마무리하느냐가 핵심인데, 이 구조에서는 크레모네세 쪽에 손을 들어줄 만한 요소가 분명히 보인다.
특히 레체 포백의 균형이 한 번씩 무너질 때마다 골키퍼와 1대1에 가까운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을 생각하면 경기 흐름은 크레모네세의 역습이 주도권을 잡는 쪽으로 흘러갈 여지가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크레모네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엘체 vs 지로나. 이 경기는 3백 기반의 엘체가 내려앉아 버티는 구조를 가져갈지 아니면 지로나의 인버티드 풀백 전개를 버텨낼 수 있을지가 핵심 포인트다. 초반에는 엘체가 홈이라는 이점을 안고 라파 미르를 향한 롱볼과 세트피스를 통해 먼저 승부수를 던지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빌드업 구간에서는 로드리고 멘도자가 강한 압박에 시달리면 전개 속도가 끊기고 헤르만 발레라의 전진 이후 뒷공간 관리가 흐트러지면서 점점 라인이 뒤로 말려 들어갈 위험을 안고 있다. 반면 지로나는 시작부터 중원 숫자 싸움에 초점을 맞추며 풀백 자원들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인버티드 형태로 좁혀 들어와 미드필더처럼 패스 라인을 만들어줄 것이다. 이 움직임 덕분에 중원에서는 항상 한 명 더 많은 느낌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엘체의 더블 미드필더 라인은 자연스럽게 수적 열세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볼 점유율이 지로나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아스프리아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자주 얼굴을 내밀며 드리블 혹은 전진 패스로 엘체의 수비 블록을 흔들어대기 시작할 것이다. 피첼은 후방 빌드업과 중원 사이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필요할 때는 방향 전환 패스를 통해 엘체의 블록을 좌우로 흔들어 공간을 넓히는 역할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바나트 같은 풀백 자원이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패스를 주고받고 다시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스위칭 패턴을 반복하면 엘체의 윙백과 센터백은 포지션 정렬이 늦어지며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엘체 입장에서는 3백과 더블 볼란치 사이 공간이 벌어지지 않게 버텨야 하지만 지로나의 인버티드 전개가 계속 반복되면 결국 센터백 앞 공간이 비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 틈을 지로나의 이선 자원들이 파고들면 박스 앞에서 프리 슈팅각이 열리거나 측면으로 다시 내주는 패스를 통해 컷백 루트를 만드는 장면이 누적될 수 있다. 또한 볼 점유율 싸움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엘체는 라파미르에게 의존하는 롱볼 패턴이 늘어나고 세컨볼 회수에서도 뒤처지면서 자력으로 흐름을 뒤집기 어려운 경기가 될 위험이 있다. 지로나는 반대로 중원 우위를 활용해 경기 전체의 템포를 통제하면서 필요할 때 속도를 올리고 필요할 때 템포를 낮추는 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팀이다. 그래서 전반에는 엘체가 홈 분위기 속에서 한두 번은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지로나의 인버티드 풀백 전개와 중원 숫자 우위가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측면과 중앙을 유기적으로 스위칭하며 파이널 서드를 파고드는 지로나의 전술적 완성도가 라파 미르 한 방에 의존하는 엘체보다 장기전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구도다. 이 흐름까지 감안하면 이 경기는 지로나가 볼을 쥐고 경기를 설계하는 쪽, 엘체가 버티다 간격이 무너지는 패턴에 가까운 매치업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엘체패 필살기. 언더오버 오버 추천. 에이지 알크마르 vs GA 이글스. 이 경기는 겉으로는 대칭형 4, 2, 3, 1 구도지만 실제로는 중원 압박과 세컨드볼 경쟁력에서 알크마르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매치업이다. 알크마르는 더블 볼란치와 미난스를 축으로 전방 압박과 라인 컨트롤을 병행하며 상대 빌드업의 두 번째 세 번째 패스 지점을 미리 읽고 달려드는 스타일로 경기를 풀어간다. 사디크는 윙어이면서도 압박 시에는 안쪽으로 좁혀 들어와 중원 높은 지점까지 적극적으로 전진해 흘러나오는 세컨드볼을 먼저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원래부터 중원에서 상대의 변칙적인 압박과 세컨드볼 대응이 불안한 편이라 한 번 압박 방향이 바뀌면 라인 간 간격이 순간적으로 벌어지고 두 번째 볼 처리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이 구조 위에 사디크의 전진과 세컨볼 선점 능력이 더해지면 알크마르는 단순히 한 번 공을 끊고 많은 수준이 아니라 세컨드 찬스에서 곧바로 득점 루트를 여는 패턴을 경기 내내 누적시킬 수 있다. 페럿은 이런 상황에서 수비 라인 뒤로 타이밍 좋게 침투하며 세컨드볼이 미나스나 사디크를 거쳐 자신에게 연결되는 장면에서 마무리를 책임지는 피니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미나스는 세컨드볼을 한 번에 컨트롤해 안정시키는 능력이 좋아 강하게 튀어나온 공을 잡은 뒤 측면이나 페럿 쪽으로 다시 찔러 넣어 박스 안 공격을 이어가는 전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반면 고 어헤드 이글스는 세컨드볼이 계속 상대에게 넘어가면 라인을 어느 정도 올리더라도 곧바로 다시 수세에 몰리는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 체력과 멘탈 모두가 쉽게 소모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알크마르는 홈 경기장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초반부터 압박 강도와 템포를 끌어올리며 고 어헤드 이글스의 빌드업 구간을 최대한 짧게 끊어내려고 할 것이다. 만약 전반 중반쯤 사디크가 전진 상황에서 세컨드볼을 먼저 잡아내고 그 직후 패럿과의 연계를 통해 한 번이라도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낸다면 이후부터는 알크마르가 경기를 완전히 자기 템포로 끌고 갈 여지가 커진다. 고 어헤드 이글스는 역습이나 세트피스 한두 번에 기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점유와 세컨드 찬스 싸움에서 밀리는 구도가 고착되면 득점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라인을 올려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그렇게 라인이 올라가는 순간 알크마르는 다시 한번 전환 속도를 높여 세컨드 찬스에서 박스 안 침투까지 이어지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릴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중원에서의 압박 대응과 세컨드볼 관리 능력 차이가 스코어로 이어질 공산이 크고 이 부분에서 우위를 가진 알크마르 쪽으로 경기 흐름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
종합적으로 보면 알크마르가 홈에서 전환 속도와 세컨볼 경쟁력을 앞세워 경기 주도권을 잡고 스코어까지 연결할 시나리오에 무게를 두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알크마르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FC 볼렌담 vs 네이메헌. 이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후방 탈압박 구간에서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와 그 순간을 읽고 압박을 가하는 팀이 누구냐에 따라 흐름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폴렌담은 후방 빌드업에서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베어만과 더블 볼란치가 동시에 압박에 말리며 패스 루트가 한꺼번에 차단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이때 쿠아스와 미렌을 향한 전진 패스가 끊기면 자연스럽게 최전방으로 연결되는 루트가 막히고 폴렌담은 롱볼 위주 대응으로 전술의 선택지가 좁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반면 네이메어는 3-4-3 구조를 바탕으로 오가와 체리 프로퍼가 유기적으로 압박 라인과 공격 라인을 연결하면서 상대 탈압박 타이밍을 정확히 읽고 들어가는 전형적인 압박 축구를 구사한다. 폴렌담의 경우 탈압박 과정에서 간격이 순간적으로 넓어지는 치명적인 불안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이메온의 공격진이 이 타이밍을 읽고 변칙적인 압박을 가한다면 한 번의 압박 성공만으로도 루트가 완전히 끊길 수 있는 위험한 구도다. 그렇게 공을 탈취하는 순간 네이메온은 상대 페널티 박스 주변 지역까지 빠르게 볼을 전개해 오가와의 침투와 체리의 세컨볼 장악을 통해 결정적인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프로퍼가 중원에서 탈취 직후 곧바로 전방으로 직선적인 패스를 선택하는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폴렌담 수비 라인이 정비되기 전에 박스 근처에서 슈팅 각도와 크로스 각도가 동시에 열리는 장면도 충분히 예상된다. 또한 교체 전력 역시 네이메온이 더 풍부한 상황이라 후반 중반 이후 교체 카드 투입 시점부터는 신선한 공격 자원들이 떨어진 폴렌담 수비 라인을 상대로 추가적인 압박과 침투를 시도할 수 있다. 폴렌담이 홈에서 라인을 끌어올려 공격적인 운영을 시도할수록 뒤쪽 탈압박 구간에서의 실수가 치명적인 역습과 실점으로 직결될 여지가 커지는 구조라는 점도 부담 요소다. 결국 전술 구조와 압박 강도, 교체 카드까지 모두 감안하면 이 매치는 네이메온이 폴렌담의 빌드업 불안과 라인 간 간격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폴렌담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브라이턴 HA vs 웨스트햄. 이 경기는 브라이튼의 4-2-3-1 빌드업과 웨스트햄의 3-4-3 전환 축구가 맞부딪히는 구도지만 실제 승부의 핵심은 라인 간 간격 관리에 가깝다. 초반에는 웨스트햄이 포백처럼 라인을 끌어올리며 전방 압박을 시도하고 보웬과 윌슨이 브라이튼 빌드업에 압박을 걸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웨스트햄의 전방 압박은 첫 움직임 이후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 1선이 뛰어나간 뒤 2선이 따라붙지 못하면서 1선과 2선 사이가 쉽게 벌어지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브라이튼은 바로 이 지점을 노려야 한다. 센터백과 더블 볼란치가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첫 압박을 끌어낸 뒤 그 빈 공간을 오라일리가 빠르게 점령하는 패턴이 이 경기의 키포인트다. 오라일리가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는 순간 웰백은 수비 뒷공간을 노리고 동시에 움직이고 미토마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며 수비수를 둘 사이에 끼워 넣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오라일리가 전방으로 새로 패스를 찔러 넣거나 미토마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위협하면 웨스트햄의 3백은 수비 대상을 정하는 것부터 흔들리게 된다. 어설픈 전방 압박 이후 리커버리 속도가 느려 터진 웨스트햄의 구조상 세컨볼 경합 지점이 자연스럽게 웨스트햄 박스 근처로 몰릴 가능성이 크다. 브라이튼이 이 지점에서 세컨볼을 빠르게 선점하면 오라일리가 박스 앞에서 바로 슈팅을 가져가거나 웰백 미토마에게 짧게 내주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그림을 반복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보웬의 역습 한 방으로 흐름을 바꾸려 하겠지만 전방 압박이 어설프게 끊어지는 순간이 늘어날수록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계속 열리며 후방이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진다. 브라이튼은 홈에서 템포를 조절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속도를 올리기보다는 웨스트햄 일선 압박 타이밍을 유도한 뒤 오라일리에게 각이 열리는 순간 한 번에 라인을 찢는 선택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브라이튼의 에이스 오라일리가 이 틈을 빠르게 점령한다면 웨스트햄 문전 앞에서 세컨볼 찬스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결정적인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브라이튼이 지나치게 라인을 올리면 보웬의 역습 한 방의 위기를 맞을 수 있어 후반으로 갈수록 더블 볼란치의 위치 조절과 풀백의 전진 타이밍 관리가 함께 중요해진다. 그래도 전체적인 구조와 라인 간 간격 관리 그리고 이선 에이스의 영향력까지 모두 합산하면 경기 흐름은 브라이튼이 점유율과 내용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쪽에 더 가깝다.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웨스트햄의 어설픈 전방 압박 이후 벌어지는 간격 문제가 결국 스코어보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브라이튼 승 필살기. 언더오버 언더 추천. 칼리아리 vs AS 로마. 이 경기는 칼리아리의 투톱 중심 박스 밀도와 AS 로마의 세트피스 측면 전개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칼리아리는 보렐리가 전방에서 버텨주는 힘을 바탕으로 에스포지토와 폴로른쇼가 이선에서 따라붙으며 짧은 패턴 플레이로 박스 안 침투를 노릴 것이다. 그래도 라인을 올리는 순간 수비와 중원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볼 경합에서 밀리는 장면이 나오면 곧바로 역습과 세트피스 위기를 동시에 허용하는 구조라는 점이 부담이다. AS 로마는 마누이 코네를 축으로 중원에서 압박과 탈압박을 병행하면서 퍼거슨의 전진 패스로 빠르게 공격 방향을 전환하는 장면을 자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엘 샤라위가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들며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면 칼리아리 수비는 박스 안을 지키느라 라인이 한 번에 안쪽으로 쏠리게 되고, 여기서 파울을 내주면 바로 코너킥과 프리킥으로 이어질 수 있다. AS 로마의 강점인 세트피스 루트는 장신 센터백에 이어 포스트 러닝과 이선의 리바운드 슈팅이 한 세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맞아도 경기 흐름을 통째로 가져올 수 있는 무기다. 반면 칼리아리는 세트피스 수비에서 마킹 전환과 세컨볼 처리에 허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박스 안 혼전 상황이 길어질수록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결국 오픈 플레이에서의 공격 완성도보다도 세트피스 한두 번의 완성도와 이선 침투 타이밍에서 AS 로마가 더 높은 기대값을 쌓을 수 있는 매치업이다. AS 로마가 먼저 리드를 잡는다면 이후에는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고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칼리아리의 투톱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칼리아리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오지시니스 vs 앙제 SC요. 이 경기는 후방 빌드업의 질과 중원에서의 템포 조절 능력이 승부의 방향을 가르는 경기라고 봐야 한다. 니스는 3백 라인을 넓게 벌려놓고 중원 자원들이 번갈아 내려오며 후방과 전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부다위가 하프 스페이스로 내려와 볼을 이어받는 순간부터 니스의 공격은 본격적으로 속도를 올리기 시작한다. 부다위가 짧은 원투 패스로 수비 블록 사이를 찔러 넣어주면 케빈 카를로스와 보가가 각각 박스 안과 측면에서 동시에 움직임을 가져가며 수비를 양쪽으로 갈라놓는다. 이렇게 한번 템포를 끌어올린 뒤에는 니스가 박스 근처에서 슈팅각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걸리는 패스 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 큰 강점으로 작용한다. 반면 앙제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위치 선정이 불안해 후방 빌드업이 중앙을 뚫지 못하고 센터백과 윙백 라인에서 옆으로만 도는 유자 빌드업에 갇히는 시간이 길어지는 팀이다. 그래서 상대가 전방 압박과 중원 압박을 강하게 걸어올 때마다 전진 패스를 선택하기보다는 안전한 옆 패스나 백 패스를 반복하며 템포를 잃는 장면이 반복된다. 니스 입장에서는 이런 앙제의 빌드업 패턴을 알고 들어간다면 중원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압박 라인을 한 번만 잘 세워도 쉽게 높은 위치에서 공을 되찾을 수 있는 구도다. 부다위가 압박 후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이어받고 케빈 카를로스와 보가가 동시에 전진하는 원투 패턴이 반복되면 앙제 수비 라인은 점점 더 자기 박스 안으로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세컨볼과 2차 볼 상황에서도 니스가 숫자를 더 많이 배치할 수 있게 되고 슈팅 횟수와 박스 안터치 수에서 자연스럽게 우위를 점하는 그림이 만들어진다. 앙제가 역습으로 한두 번은 날카로운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빌드업 단계에서부터 템포가 느려터지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경기 전체를 흔들 정도의 주도권을 가져가기에는 분명한 벽이 존재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니스는 홈 경기장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점유와 압박 강도를 유지하면서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자신들의 리듬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후반 들어 앙제의 수비형 미드필더 라인이 체력적으로 무거워지는 구간이 오면 부다위의 하프 스페이스 장악력은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종합적으로 보면 후방 빌드업의 안정감과 공격 패턴의 다양성, 그리고 템포를 끌어올리는 타이밍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 이 경기는 니스 쪽으로 흐름이 기울 수밖에 없는 매치업으로 해석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니스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함부르크 vs 브레멘. 이 경기는 함부르크의 3백 빌드업과 브레멘의 4, 2, 3, 1 전환 속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매치업이다. 초반에는 함부르크가 홈이라는 이점을 앞세워 라인을 비교적 높게 끌어올리고 퀘니 히스데르퍼의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중심으로 브레멘 수비를 먼저 흔들어 보려 할 것이다. 그러나 브레멘은 더블 볼란치와 4백 라인이 박스 앞을 촘촘하게 막으면서 초반부터 무리하게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상대의 힘을 먼저 빼는 쪽에 가깝게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반에는 점유율과 슈팅 숫자에서 함부르크가 우위를 가져가더라도 실제로 위협적인 찬스의 질에서는 브레멘이 크게 밀리지 않는 양상이 나올 수 있다. 후반으로 넘어가면 그림이 달라진다. 시간이 흐르면서 함부르크 윙백의 활동량이 떨어지고 3백과 윙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구간이 늘어나면 은진마의 측면 돌파가 본격적으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은진마가 측면에서 수비수를 정면으로 끌어내고 컷백 타이밍을 잡아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순간 세컨드 라인에서 슈미트가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박스 안과 페널티 아크 주변에서 프리 슈팅각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함부르크는 라인을 낮추며 버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세컨볼 경합 지점이 박스 근처로 고정되면 걷어낸 공이 다시 브레멘 쪽으로 흘러가 2차 공격이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이때 그릴이 중원에서 템포를 한번 잡아주고 좌우로 공을 순환시키면 브레멘은 단순한 한 번의 공격이 아니라 연속된 파도 공격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후반 60분 이후에는 함부르크가 수비적으로 말려 들어가며 버티는 양상, 브레멘이 박스 주변에서 시간을 보내며 슈팅 볼륨과 세컨드 찬스를 누적시키는 그림이 뚜렷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브레멘의 후반 압박 강도가 살아나면 함부르크의 후방 빌드업은 실수 한 번이 곧바로 실점 위기로 직결될 수 있고 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롱볼 비중을 높이는 순간 공격 전개는 더 단조로워질 수 있다. 반면에 브레멘은 체력 배분을 전제로 후반 승부를 준비하고 들어가는 팀 컬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간대가 늦어질수록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판단의 속도가 오히려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반에는 어느 정도 균형이 유지되더라도 후반 템포 변화와 측면 하프 스페이스 관리 능력을 합산하면 브레멘 쪽이 승부의 키를 줄 가능성이 더 높은 경기라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함부르크패 필살기. 언더오버 오버 추천. 발렌시아 vs 세비야. 이 경기는 단순한 중위권 맞대결이 아니라 후방 빌드업 템포가 느린 세비야와 전방 압박에 강한 발렌시아의 전술적 상성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한판이다. 세비야는 평소처럼 후방에서 천천히 볼을 돌리며 점유율을 확보하려 하겠지만 그 템포 자체가 발렌시아의 전방 압박과 완벽하게 맞물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발렌시아는 4-4, 이 투톱과 이선 미드필더가 함께 라인을 끌어올려 센터백과 수미가 주고받는 짧은 패스에 맞춰 압박 방향을 유도하는 데 능하다. 특히 페펠루가 전방 압박의 중심이 되어 세비야 3선 라인에서 오가는 짧은 패스를 탈취한다면 그 장면 하나가 곧바로 실점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사용자가 언급한 것처럼 세비야 빌드업은 후방의 볼을 공급하는 과정부터 심각하게 느리고 이 느린 템포가 상대의 강한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패턴을 자주 만든다.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굳이 깊게 내려앉을 이유가 없고 전방과 중원에서 라인을 올려 세비야의 더블 볼란치 구간을 압박 트리거 지점으로 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하다니 라바는 압박 이후 좌측 혹은 우측에서 1차 전환 타깃이 되어 공을 잡자마자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거나 하비게라와의 원투 패스로 박스 근처에서 슈팅각을 열 수 있다. 하비게라는 페펠로와 함께 한 명이 압박, 한 명이 커버 역할을 번갈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세비야 수비형 미드필더가 받는 짧은 패스를 노리는 움직임을 반복할 것이다. 세비야는 이삭 로메로를 향해 전진 패스를 넣는 타이밍이 늦어지는 순간 볼이 발끝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렌시아 압박의 먹잇감이 된다. 전개 속도에서 뒤처지는 장면이 누적되면 세비야는 후방에서 불필요하게 짧은 패스를 주고받다 실수성 터치로 공을 내주는 장면을 피하기 어렵다. 발렌시아는 이 턴오버를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하는데 능한 팀이라 박스 근처에서 탈취가 한두 번만 나와도 기대득점 획수주의 빠르게 쌓일 수 있는 매치업이다. 그래도 세비야의 공격 자원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환 상황에서 이상 로메로나 알폰이 한 번쯤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가능성은 열려있다. 하지만 경기 전체를 놓고 보면 주도권은 누가 더 오래 공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높은 위치에서 공을 탈취하느냐에 의해 가를 가능성이 크다. 그런 흐름에서 페펠루가 이끄는 발렌시아의 전방 압박과 중원 에너지는 후방 빌드업 불안이 뚜렷한 세비야를 상대로 분명한 우위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실책을 유도하는 압박과 그 직후 마무리하는 효율까지 감안하면 이 경기는 발렌시아 쪽으로 승부의 저울이 조금 더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발렌시아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스파르타 vs NAC 브레다. 이 경기는 초반부터 홈팀 스파르타가 라인을 끌어올린 상태에서 원정팀 브레다가 어떻게든 반 호이동크를 향한 전방 패스를 연결하려는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굳이 점유율을 과하게 가져가기보다 토른스트라가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다가 한 번에 방향을 바꾸는 전진 패스를 선택하는 순간에 승부의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 브레다의 측면 전환 타이밍이 느려터져 있기 때문에 한쪽 사이드에 몰린 상황에서 공을 잃기라도 하면 스파르타의 역습은 반대편 측면을 향한 빠른 방향 전환과 아이솔레이션 상황으로 직결될 여지가 크다. 특히 토른스트라가 인버전된 위치에서 공을 받아 빠른 방향 전환으로 템포를 끌어 올린다면 반대편 측면에서 반 베르원이 풀백과 2대1 패턴을 만들며 위협적인 아이솔레이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구도가 자연스럽게 열린다. 브레다 수비 라인은 한 번 정렬이 흐트러지면 다시 간격을 맞추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빠른 전환 상황이 반복되면 박스 근처에서 페널티를 유도하거나 세컨 찬스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다. 반대로 브레다가 득점 기회를 만들려면 나소가 중원에서 공을 받는 순간 과감하게 전진 패스를 선택하고 반 호이동크가 박스 안에서 등지는 움직임으로 후방 라인을 끌어올리는 장면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스파르타의 수비 블록은 중앙지대를 꽉 채운 상태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먼저 봉쇄하는 구조라 단순히 크로스 위주의 공격만으로는 반 호이동크의 제공권을 온전히 살리기 어렵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세트피스 국면에서는 스파르타가 토른스트라의 킥 퀄리티와 리우리첸의 제공권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어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기대값이 오히려 브레다보다 높게 형성되는 편이다. 브레다가 라인을 내린 채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시간대가 지날수록 스파르타가 박스 근처에서 점점 더 많은 세컨볼을 회수하며 중거리 슈팅과 컷백 패턴을 늘려갈 가능성이 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문제가 드러나는 쪽은 브레다의 공산이 크고 전환 템포가 떨어지는 팀 특성상 스파르타의 전방 압박이 강화되는 타이밍을 버텨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전반에는 탐색전 양상이 일부 나올 수 있더라도 후반에는 스파르타가 중원에서의 볼 순환 속도를 더 끌어올리며 브레다 수비를 점점 벌려놓는 흐름이 예상된다. 브레다 입장에서는 원정에서 승부수를 던지기보다는 승점 1점을 현실적인 목표로 두고 경기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럴수록 후반 막판 박스 안 세컨볼 관리가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 스파르타의 입장에서는 홈 경기장에서 승점을 놓칠 이유가 크지 않은 매치업이고 홈팀 스파르타 선수들은 홈 경기장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공격적인 풀백 오버래핑과 이선 침투를 과감히 활용할 여유도 충분하다. 결국 이 경기는 라인을 끌어올려 템포를 주도하는 쪽과 측면 전원에 계속 늦는 쪽의 차이가 점수판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의미에서 판은 스파르타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스파르타가 홈에서 브레다의 느린 전개를 상대로 기회수를 꾸준히 늘려가며 최소한 골차 이상 우위를 만들 잠재력이 더 높은 경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파르타 로테르담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AJ 옥세르 vs FC 메스. 이 경기는 오세르의 하이프레싱이 메스의 불안한 후방 빌드업을 얼마나 깊이 파고들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다. 오세르는 시나요코와 오수를 높은 위치에 배치해 센터백과 골키퍼가 숨을 고를 틈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방향 전환을 강요하는 압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키즈미르는 전방과 이선 사이에서 압박과 연계를 동시에 수행하며 가로지르는 움직임으로 메스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끌어내고 그 뒤쪽 공간을 노리는 패턴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전방에서부터 하이프레싱이 강하게 걸리면 메스 선수들은 후방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다가 위험 지역에서 치명적인 패스 미스를 범할 여지가 크다. 특히 메스가 이번 시즌 경기당 평균 2.21 실점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개인 실수 수준이 아니라 수비 조직과 후방 빌드업 구조 자체에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로도 이어진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드라마틱하게 수비 조직이 안정되고 후방에서부터 깔끔한 빌드업이 갑자기 개선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림이다. 오세르는 이 약점을 정확히 겨냥해 전방 압박을 통해 공을 탈취하자마자 곧바로 박스로 전진하는 직선적인 전개를 가져가며 메스 수비 라인을 계속 뒤로 몰아붙일 것이다. 메스 입장에서는 치타이슈빌리와 트라오레가 간헐적으로 역습 찬스를 만들 수 있지만 후방에서 공을 꺼내오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면 역습 자체가 뜬공 처리나 대충 걷어내는 수준에서 끊길 위험이 크다. 조면이 마주가 전방에서 버텨주는 장면이 나온다 해도 지원이 늦고 세컨드볼 회수가 안 되면 공격이 이어지지 못한 채 다시 수비 태세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반대로 오세르는 높은 라인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동시에 스리백을 활용해 뒷공간을 관리하며 라인 간 간격을 짧게 유지하려 할 것이고 이 구조 자체가 메스의 빌드업 약점과 정면으로 부딪힌다. 시간이 지날수록 메스는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리한 전진 패스를 선택하거나 위험 지역에서의 짧은 패스를 고집하다가 또 한 번 실책성 플레이를 노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오세르가 이런 실수를 놓치지 않고 슈팅으로 연결하는 패턴을 반복해 나간다면 경기 흐름은 서서히 오세르 쪽으로 기울어지고 스코어에서도 그 차이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매치는 전형적인 하이프레싱 팀 vs 후방 빌드업 취약팀 구도에 가깝고 구조적으로 봤을 때 홈팀 오세르에게 유리한 상성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오세르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르하브르 AC vs 파리 FC. 이 경기는 르하브르의 단단한 4-1-4-1 블록과 파리 FC의 4-3-3 전개가 맞부딪히는 구도다. 초반에는 파리 FC가 케발과 카마라의 속도를 활용해 측면과 뒷공간을 한 번씩 두드리면서 경기를 빠르게 가져가려 할 가능성이 높다. 르하브르는 이 구간에서 라인을 크게 올리기보다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두 줄 블록을 단단하게 세우고 세컨볼 위치를 중원 근처에 고정시키며 승부를 걸 것이다. 그러다가 공을 따내는 순간 두쿠레가 전진 드리블을 시도하고 케츠타가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면서 사마타를 향한 직선적인 패스를 만들어가는 패턴으로 반격을 노릴 수 있다. 전반에는 양팀이 서로의 강점을 탐색하는 흐름 속에서 르하브르는 블록 유지와 역습 타이밍에 집중하고 파리 FC는 조금 더 볼을 소유하려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후반으로 들어가면 경기 양상이 천천히 바뀐다. 파리 FC는 승부처 타이밍, 특히 세컨볼 경쟁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단점 때문에 점유율이 점점 하락하며 수비 블록이 뒤로 물러나는 패턴이 반복되는 경향이 강하다. 르하브르는 바로 이 구간을 노려야 한다. 전방 지역에 배치된 사마타와 이선 자원들이 한 줄 더 전진해 상대 수비 앞에서 적극적으로 압박을 시도하고 세컨볼이 뜨는 순간 먼저 몸을 집어넣어 볼을 선점하는 장면을 만들어가야 한다. 세컨볼을 르하브르가 먼저 따내면 케츠타가 바로 전진 패스나 침투 움직임으로 박스 안을 공략할 수 있고 사마타는 세컨볼 상황에서 수비수와의 몸싸움 우위를 이용해 슈팅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 파리 FC 입장에서는 이 시간대에 세컨볼 대응이 한 박자씩 늦어지면 단순히 볼을 빼앗기는 것을 넘어 곧바로 박스 근처에서 실점 위기로 직결되는 장면이 늘어날 위험을 안게 된다. 또한 점유율이 떨어지는 흐름 속에서 카마라와 케발의 역습 위협도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라인 간격이 벌어진 채로 수비에 몰두하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전방 압박과 세컨볼 선점에서 르하브르가 한 발 앞서 나간다면 홈팀이 승부처에서 결정적인 득점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한 경기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매치는 초반 균형과 상관없이 후반 세컨볼 경합과 점유율 변화를 기준으로 본다면 르하브르 쪽 흐름을 더 믿어볼 만한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르하브르 승 필살기. 언더오버 언더 추천. 풀럼 vs 크리스탈 P. 이 경기는 단순히 중위권 싸움이 아니라 측면 템포에서 뒤처지는 풀럼과 방향 전환 속도로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상성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한판이다. 풀럼은 기본적으로 볼을 소유하고 찬스를 만들어가는 팀이지만 측면 전환 타이밍이 느려 터져서 상대 수비가 정렬할 시간을 지나치게 많이 허용하는 약점이 분명하다. 사이드에서 한 번 막히면 반대편으로 전환하는데 패스가 여러 차례 거치고 그 사이 상대 윙백과 센터백이 이미 제 위치를 찾아 들어가 블록을 재구성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반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3백을 뒤에 둔 상태에서 윙백과 예레미 피노를 전방으로 올려두고
탈압박만 성공하면 방향 전환과 전진 패스가 동시에 터져나오는 구조다. 특히 예레미 피노는 빠른 방향 전환으로 템포를 끌어올리는 능력이 뛰어나 한번 템포를 올리기 시작하면 풀럼 수비는 반대편 측면에서 벌어지는 아이솔레이션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풀럼이 공격 시 미드존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는 사이 팰리스는 수비 블록만 지키며 기회를 엿보다가 탈압박 이후 한 번의 측면으로 볼을 뿌려 역습의 스위치를 켜려 할 것이다. 이때 예레미 피노가 반대편 측면에서 1대1 구도를 만들어내면 풀럼 풀백은 도움 수비가 오기도 전에 방향 전환과 돌파, 컷백까지 모두 대비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마테타는 그 컷백과 크로스의 최종 타깃으로 박스 안에서 포지션을 잡으며 세컨볼 상황에서도 몸싸움과 제공권으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휴즈는 이 모든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볼을 오래 끌지 않고 한두 번의 간결한 패스로 템포를 이어주는 조율을 맡아 팰리스의 전환 속도를 유지해줄 것이다. 교체 싸움으로 들어가면 팰리스는 측면과 이선에서 에너지를 한 번 더 끌어올릴 카드들이 대기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템포를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 반대로 풀럼은 교체 카드가 투입되더라도 기본적인 빌드업 성향 자체가 조심스러운 편이라 측면 전환 속도가 극적으로 빨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풀럼의 공격은 점유는 있지만 날카로움이 떨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팰리스는 탈압박과 방향 전환만 성공한다면 몇 차례 결정적인 역습 찬스를 잡을 수 있다. 결국 이 매치는 누가 더 오래 공을 가지느냐보다는 누가 더 빨리 방향을 바꾸고 누가 더 빠르게 아이솔레이션을 만들어내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흐름을 감안하면 측면 전환 템포와 교체 카드 전력에서 앞서는 크리스탈 팰리스 쪽으로 경기의 균형이 서서히 기울어질 공산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풀럼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도르트문트 vs 호펜하임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전환 속도와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이 얼마나 매끄럽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흐름이 갈릴 가능성이 크다. 기라시가 중앙에서 수비수를 붙잡아두고 조브 벨링엄과 아데예미가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 수비의 시야 밖으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을 반복한다면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찬스가 연달아 나올 수 있다. 도르트문트의 더블 피벗은 탈압박 이후 곧바로 측면이나 하프스페이스로 공을 공급하면서 전방 침투 타이밍과 맞춰 직선적인 공격 루트를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에 호펜하임은 풀백과 윙이 동시에 높은 위치를 잡는 구조라서 공을 잃는 순간 레스트 디펜스가 허술해지고 센터백 앞 공간이 크게 열리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전방 압박으로 아슬라니의 빌드업을 끊어낸 뒤 즉시 전진 패스로 역습을 전개하는 장면을 자주 노려볼 수 있다. 호펜하임이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릴수록 도르트문트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뒷공간 침투는 더 날카롭게 보일 여지가 크다. 또한 도르트문트는 홈 경기장에서 전방 압박의 강도와 세컨드볼 경쟁에서의 집중도가 올라가는 팀이라 초반부터 템포를 끌어올려 상대를 자신의 박스 쪽에 틀어박히게 만들 수 있다. 호펜하임은 세트피스 수비와 세컨드볼 대처가 불안해 세트 상황에서 한 번의 경기가 기울 수 있는 리스크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펜하임이 전진 패스 타이밍을 맞추고 측면 1대1 돌파를 통해 몇 차례는 위협적인 크로스를 올릴 수는 있다. 하지만 도르트문트의 파이브백 전환과 박스 안 수비 숫자를 감안하면 이 찬스들이 경기 전체의 흐름을 뒤집을 정도로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호펜하임의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라인 간격이 벌어질수록 도르트문트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과 컷백 루트는 더 자주 살아날 것이다. 도르트문트가 전방에서 공을 오래 소유하며 상대를 흔들다가도 필요할 때는 템포를 떨어뜨려 경기 리듬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한 요소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 양상은 도르트문트가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로 흐름을 쥐고 호펜하임이 간헐적인 역습과 세트피스로 반격을 시도하는 그림에 가깝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간격 관리에서의 차이가 더 벌어지고 도르트문트가 홈에서 경기를 틀어준 채 마무리 국면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전술적 상성과 심리, 홈 경기장의 분위기까지 감안하면 도르트문트 쪽 기대값이 더 높은 승부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도르트문트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라치오 vs 볼로냐 이 경기는 라치오의 중앙지향적인 4-3-3과 볼로냐의 폭 넓은 4-2-3-1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라치오는 델레바시로와 중원 삼각형을 통해 중앙에서 패스 루트를 만들고 자카니의 안쪽 침투와 카스텔리아누스의 버티기를 활용해 박스 근처에서 콤비네이션을 시도하려 할 것이다. 그래서 초반에는 라치오가 중앙 점유율에서 우위를 가져가며 볼터치 횟수와 패스 숫자에서는 안방팀답게 흐름을 주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라치오의 풀백과 삼선 사이 공간이 벌어지는 구간이 늘어나고 이 지점을 볼로냐가 적극적으로 노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볼로냐는 더블 볼란치로 1차 안정감을 구축한 뒤 양쪽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을 맞추며 측면에서 2대1 구도를 만든다. 이때 오르솔리니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면 라치오 풀백은 따라붙을지 아니면 측면에 남아있는 풀백을 체크할지 선택해야 하고 바로 이 순간 수비 라인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틈을 오드가르드가 정확한 방향 전환으로 반대 측면까지 한 번에 열어주면 약한 쪽에 위치한 임모빌레나 이선 자원이 프리 상태에서 박스 안을 공략할 각을 잡게 된다. 라치오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는 것에 비해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수비 부담이 커지고 중원 라인과 수비 라인 간격까지 넓어지면 역습 대응 속도가 한 박자씩 늦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볼로냐는 시간이 갈수록 측면 활용 빈도를 더 키우면서 수비를 한쪽으로 끌어당긴 뒤 반대 전환으로 마무리하는 패턴을 반복하려 할 것이고, 이는 라치오의 구조적 약점과 맞물리는 부분이다. 또한 볼로냐가 세컨볼 경합에서 어느 정도 버텨준다면 라치오가 걷어낸 볼이 다시 볼로냐 중원으로 흘러들어가 2차 공격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늘어나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볼로냐의 슈팅 볼륨과 박스 접근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 라치오는 홈 분위기 속에서 전방 압박 강도를 유지하려 하겠지만, 한번 압박이 풀리는 순간 볼로냐의 빠른 전환과 측면 활용에 수세적으로 밀려버리는 구간이 길어질 위험도 함께 안고 있다. 그래서 전반에는 라치오의 볼점유와 볼로냐의 간헐적인 역습이 섞인 팽팽한 흐름이 나올 수 있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볼로냐의 패턴이 더 많이 터져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중앙 점유율만으로는 경기 전체를 통제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측면과 반대 전환을 통해 마무리까지 연결하는 팀이 승부의 키를 쥐게 되는 구도다.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상대 약점을 더 직접적으로 찌르는 쪽, 즉 볼로냐의 공격 패턴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쪽이 합리적인 선택에 가깝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라치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에스파뇰 vs 라요 바이에카노. 이 경기는 에스파뇰의 강력한 전방 압박이 라요의 포백 빌드업을 어디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는지, 그 지점에서 승부의 방향이 갈릴 만한 매치업이다. 에스파뇰은 자신들이 해볼 만하다고 판단하는 상대에게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방부터 한 줄씩 끌어올리며 높은 위치에서 볼 소유권을 탈취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팀이다. 로베르토 페르난데스가 중앙 수비수에게 계속 압박을 걸고 푸아도와 페페 밀라가 그 옆과 앞을 동시에 조여 들어가면 라요의 첫 패스와 두 번째 패스가 모두 압박선 안에서 이뤄지는 구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에스파뇰은 상대 진영 깊은 곳에서 공을 빼앗자마자 그 지점에서 두세 번 패스만 주고받고 바로 페널티 박스 안을 찌르는 전방 지향적인 전개를 자신있게 반복하고 있다. 반면 라요는 평소처럼 포백과 중원을 이용한 빌드업을 시도하겠지만, 오늘처럼 전방 압박 강도가 높은 경기에서는 수비수들의 첫 터치 품질과 미드필더들의 탈압박 능력이 버텨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물음표다. 우나이 로페즈가 압박을 견디며 방향을 틀어줄 수 있다면 라요도 어느 정도 숨을 고를 수 있겠지만, 에스파뇰의 압박 각도가 날카롭게 들어오는 순간 짧은 패스가 오히려 독이 될 여지도 크다. 그래서 라요는 어느 순간부터는 발밑에서 풀어나가려 하기보다 롱볼로 탈출하려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세컨볼 경합 구도에서 에스파뇰에게 중원 주도권을 내줄 위험이 커진다. 에스파뇰은 라인을 높게 유지하면서도 더블 볼란치가 뒷공간을 케어해주는 구조라 전방 압박을 걸면서도 수비 라인이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그러면서도 공을 따냈을 때는 페페 밀라가 전방과 연결고리가 되어 푸아도와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를 향해 빠르게 전환 패스를 넣는 패턴으로 라요 박스 안쪽을 집요하게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라요 입장에서는 28라존이 한두 번 탈압박에 성공해 역습 찬스를 만들 여지가 있지만, 이마저도 에스파뇰의 압박 강도와 수비 간격 관리가 유지되면 경기 내내 많은 횟수로 나오기는 어렵다. 그래도 라요가 세트피스나 롱볼 상황에서 한 번쯤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찬스 빈도 면에서 에스파뇰이 위에 설 가능성이 더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라요가 에스파뇰의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극복하고 자기 템포를 찾느냐, 아니면 초반부터 빌드업이 꼬이면서 라인 전체가 뒤로 말려버리느냐에 따라 양상이 완전히 갈리는 승부라고 볼 수 있다. 전술적인 준비 상태와 압박 완성도, 그리고 홈에서의 자신감까지 고려하면 에스파뇰이 라요를 상대로 높은 위치에서 경기를 주도할 수 있는 조건을 더 많이 갖추고 있는 쪽이다. 특히 해볼 만하다고 보는 상대를 만나면 강하게 윗선에서 물고 늘어지는 에스파뇰 특유의 기조를 감안할 때 오늘 상대인 라요 역시 그 강한 압박 흐름 속에서 경기 대부분을 버티기에 급급한 그림으로 밀릴 공산이 크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에스파뇰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나폴리 vs 유벤투스. 이 경기는 표면적으로는 빅매치지만 디테일하게 보면 나폴리의 점유율 기반 빌드업과 유벤투스의 3-4-3 전환 구조가 어떻게 부딪히느냐가 핵심이다. 나폴리는 볼이 있는 지점 주변에 3-4명을 모아두면서 짧은 패스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짜고 그 안에서 폴리타노와 데 브라이너가 번갈아 측면 중앙을 연결해준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폴리가 점유율과 경기 주도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그림이 나오기 쉽고, 유벤투스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수비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루카가 최전방에서 수비 두세 명을 묶어두면 데 브라이너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여유있게 전환 패스를 공급할 수 있고, 폴리타노는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왼발 커싱과 연결 플레이를 반복할 수 있다. 반면 유벤투스는 3-4-3의 특성상 라인을 올려 압박을 시도할수록 윙백 뒤와 3백 앞 공간이 동시에 노출되는 구조라 나폴리의 패스 네트워크의 타이밍을 한 번만 놓쳐도 큰 찬스를 허용할 수 있다. 그래서 초반에는 유벤투스가 라인을 너무 높이지 못하고 중간 블록을 형성한 채 로카텔리가 중심이 되어 역습 한 방을 노리는 보수적인 접근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나폴리가 전반부터 점유와 전환 템포로 상대를 밀어붙이면 유벤투스는 점점 박스 근처로 내려앉으면서 데이비드와 일디지가 고립되는 구도가 연출될 수 있다. 교체 싸움에서도 나폴리는 후반 중반 이후에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측면 자원과 이선 자원을 동시에 투입할 수 있어
점유율과 압박 강도를 유지한 채 스코어를 관리하기에 유리한 스쿼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유벤투스는 교체로 전방에 변화를 주더라도 전체적인 점유율 흐름을 뒤집기보다는 세트피스나 역습 찬스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밖에 승부수를 던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 그림은 나폴리가 중원과 하프 스페이스를 넓게 쓰면서 볼을 오래 소유하고 유벤투스가 라인을 낮춘 채 간헐적인 역습과 세트피스를 노리는 양상에 가깝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폴리의 점유율 우위는 더욱 두드러지고 유벤투스의 수비 에너지는 떨어지면서 박스 앞에서의 파울과 세트피스 허용 빈도가 늘어날 수 있다. 교체 전력에서도 나폴리가 후반 교체 카드 전력이 비교적 우월하기 때문에 후반 60분 이후에는 홈팀 나폴리가 다시 한번 템포를 끌어올리며 마무리 국면을 주도할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점유율과 전원 템포, 그리고 교체 싸움에서의 뎁스까지 고려하면 이 매치는 나폴리가 자신들의 리듬대로 끌고 갈 가능성이 더 높은 흐름이다. 유벤투스가 버티기에 성공하더라도 90분 전체를 놓고 보면 나폴리 쪽 득점 기대값이 더 높게 형성되는 승부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나폴리 승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FC 로리앙 vs 올림픽 리옹. 이 경기는 단순히 순위 싸움이 아니라 실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로리앙과 세트피스를 포함해 공격 패턴이 살아난 리옹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다. 로리앙은 이미 14경기 28실점이라는 수치가 말해주듯 수비 조직력과 박스 안 집중력 모두에서 불안한 팀이라 경기당 평균 2골을 내주는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스리백 앞을 지키는 아베르게리 라인 간 간격까지 혼자 커버해야 하는 장면이 많다 보니 전환 상황에서 한 번 밀리면 박스 앞에서 슈팅을 허용하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수마노와 토신이 역습 상황에서 뒷공간을 파고드는 장면은 위협적이지만 전체 라인이 뒤로 말려 들어가 있을 때는 전방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기 어렵고 다시 수비로 몰리는 패턴이 반복된다. 반면에 리옹은 메이틀랜드 나일스를 중심으로 한 빌드업과 전환 구조가 점점 안정되면서 중원에서 볼을 잡아두는 시간과 전진 패스의 정확도가 서서히 올라오는 흐름이다. 테스만이 1선과 2선 사이에서 공간을 읽으며 롱패스와 짧은 패스를 적절히 섞어주는 덕분에 리옹은 상대 압박을 한 번에 넘기는 장면과 짧게 풀어나가는 장면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카라베츠는 하프스페이스 지점에서 공을 받자마자 전방을 바라보는 성향이 강해 로리앙 3백과 윙백 사이에 생기는 틈을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카드다. 그래서 로리앙이 라인을 올려서 압박을 가하면 바로 그 뒤 공간을 카라베츠와 이선 자원이 파고드는 그림이 나오기 쉽고 라인을 내리면 다시 리옹의 점유와 세트피스에 시달리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특히 세트피스에서 리옹에 이어 포스트 런 패턴은 이미 실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로리앙 수비진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다. 로리앙이 1차 헤더를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면 골문 앞이나 반대 포스트 쪽에서 두 번째 마무리 찬스를 내주는 장면이 90분 동안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교체 싸움에서도 리옹은 중원과 이선에 에너지를 다시 불어넣을 자원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템포를 한 번 더 끌어올리며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여유가 있다. 반면 로리앙은 스쿼드 뎁스와 안정감 모두에서 여유가 크지 않아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함께 라인이 더 가라앉고 세컨볼 경합에서도 뒤처지는 구도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의 큰 그림은 로리앙이 간헐적인 역습과 롱볼로 버티는 동안 리옹이 점유와 세트피스를 통해 꾸준히 기회를 누적시키는 흐름에 가깝다. 로리앙이 초반 흐름을 잘 버틴다고 해도 실전 관리 지표와 수비 구조를 종합해보면 90분 내내 리옹의 공격 퍼포먼스를 견뎌내기에는 부담이 상당하다. 결국 점유율, 세트피스 위협, 중원 템포 조절 능력까지 합쳐서 보면 이 매치는 리옹 쪽으로 득점 기대값이 더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큰 승부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로리앙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레알 마드리드 vs 셀타비고. 이 경기는 단순 전력 차뿐 아니라 측면 밸런스와 반대 전환에서의 완성도가 승부를 갈라놓을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다. 셀타비고의 경우 양쪽 풀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불안정해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중간 지점에서 간격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측면 밸런스가 너무 쉽게 흔들리고 한 번 라인이 어긋나면 백사마벽 공간이 동시에 열리면서 수비 간격이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포착된다. 반대로 레알 마드리드는 주드 벨링엄이 하프 스페이스와 중앙을 오가며 경기 전체 흐름을 읽고 어느 순간에 반대 전환을 던져야 상대가 가장 크게 흔들리는지를 정확히 골라내는 타입이다. 벨링엄이 한쪽에서 비니시우스와 짧은 패스로 셀타 수비를 끌어모은 뒤 타이밍을 맞춰 반대 전환을 선택한다면 결국 반대편 공간에서 음바페 혹은 또 다른 측면 자원이 1대1 아이솔레이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결국 반대편 공간에서 아이솔레이션 전략을 통해 결정적인 득점 찬스가 완성될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박스 근처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1대1 상황을 즐기는 비니시우스와 음바페의 특성을 살려 수비수를 넓게 벌려놓고 한 명씩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그림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데 능하다. 셀타비고는 이하고 아스파스가 내려와 볼을 받아주며 템포를 조율하려 하겠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더블 볼란치 압박과 전방 압박이 동시에 작동하면 아스파스가 공을 잡는 위치 자체가 점점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일라익스 모리바가 중원에서 한두 번 거친 압박으로 전개를 끊어낼 수는 있겠지만 라인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순간에는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의 중거리 슈팅과 세컨볼 공세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교체 전력 역시도 레알 마드리드의 교체 카드 전력이 비교적 더 우월한 상황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레알 마드리드는 측면 스피드와 중원 활동량을 동시에 보강할 수 있는 교체 카드로 압박 강도와 전환 속도를 유지하는 반면 셀타비고는 교체 이후에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체력을 조금씩 보충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레알 마드리드가 셀타 진영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반대 전환과 아이솔레이션 패턴을 통해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누적해 나가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그럼에도 이하고 아스파스의 킥 하나, 세트피스 한두 번은 변수가 될 수 있지만 90분 전체의 템포와 공간 장악 구도를 놓고 보면 레알 마드리드 쪽 기대값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알 마드리드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